기조연설을 잠깐 해주실까요? 네, 그 뭐 아시겠지만 제가 워렌 버핏을 워낙 좋아하고 잠시만 또 넣고 그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워렌 버핏은 뭐 다 아시는 분일 거고. 근데 약간 이제 한국에서 그 제가 느끼기엔 좀 저평가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평가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식하는 할아버지 아니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한국에 되게 강해가지고 실제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텐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한국의 재벌이랑 비슷한 기업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주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고 그 밑에 되게 많은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로 일부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기업이 매력적인 가격이면은 전체를 다 인수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일부만 소유한다. 약간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럼 돼 있는 기업이 있는 거고 아니면 전체를 다 소유한 기업도 있는 건데 전체를 소유한 기업들조차도 거의 경영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간섭을 안 해도 될 만큼 훌륭한 기업들만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크게 그 공시를 할 때도 그 보험 사업 부분이랑 비보험 사업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사업을 그만큼 되게 크다고 되게 그게 굉장히 큰 그 파트를 맡고 있고 실제로 버크셔도 보면은 그 비보험 사업 담당 대표 그리고 보험 사업 담당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버크셔 회장 아래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보험 사업에라는 걸 활용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업 이 버크셔를 얘기할 때 보험업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이제 롤백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워렌 버핏을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저도 다 아는 건 아니고 되게 파편적으로 알지만 워렌 버핏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어릴 때 그 오마하라는 그 주에서 그 주가 그 미국 중간에 한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가 네브라스카 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네브라스카 주의 주도가 오마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올해 초에 거기 갔다 왔어가지고 주주총회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막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약간 천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막 코카콜라 그 할아버지가 식료품점을 했는데 그 마켓을 하셨는데 그 코카콜라를 6개짜리를 사가지고 하나씩 팔았대요. 이제 6개로 사면은 뭐 5달러였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팔면 1달러씩 팔 수 있으니까 1달러씩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모으는 거에 쾌락이 있어서 자기는 그때 그걸 어릴 때부터 되게 했었고 뭐 레모네이드도 팔고 한데 인상적인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비트라지를 한 거죠. 차익 거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팔면은 1달러가 이득되네. 근데 더 웃긴 건 자기는 펩시만 마셨대요. 왜냐면은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쌌대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어떤 콜라인데 싼 걸 먹는 게 좋다. 근데 그게 그 어릴 때 그게 되게 나이 먹어서까지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인드셋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코넬을 처음에 들어갔었나? 하여튼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좀 더 되게 유명한 학교를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다시 네브라스카 대학으로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반대가 많은데 그냥 약간 오히려 더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 생각해서 원래 대학도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대학에 나와야 된다라고 막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근데 나는 그 오마하가 너무 좋다 네브라스카 좋아 해가지고 다시 네브라스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MBA를 원래 대학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또 MBA를 좀 갈까 했는데 워낙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하버드 MBA 되겠지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근데 우연찮게 자기가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고 근데 이분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냥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뭐 MBA 보다 보니까 콜롬비아였나? 하여튼 거기에 그 사람이 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생존한 사람이었어?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엄청 잘했겠죠. 엄청 잘해. 그래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아마 일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해서 그냥 스터디했던 거여가지고 중간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틀리진 않을 텐데.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벤저민 그레이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 처음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왜냐면 거기는 유태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었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태인 특혜한 게 아니라 유태인 너무 차별받으니까 본인도 유태인이니까 유태인들만 좀 모을 좀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자기가 뭐 쫄라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한데 워낙 탁월하니까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제 은퇴하려고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해서 너 워렌 버핏한테 너가 이거 맡아서 운영할래?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떠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다시 또 오마하로 돌아옵니다. 오마하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여기 그냥 보통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금융업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1930년대 막 이런데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인터넷이 없는 시절이란 걸 가정하고 그때를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기업 정보를 얻으려면 다 월스트리트에서 맨날 금융권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하면서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정보가 모여있는 데에서. 근데 완전히 월스트리트에서 비행기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중부에서 자기가 전화기 하나랑 매년 그때 책이 나왔대요.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랑 공시들이 떠 있는 거를 묶어서 나온 책이 있는데 자기 그 책을 읽는 걸 너무 행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만 기다렸다고 매년 공시 뜨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제일 워렌 버핏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계속 정보 취득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리고 약간의 정보 취득을 넘어서 불법적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상장된 주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밥 먹으면서 친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 곧 이 회사랑 합병될 것 같아. 얘기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몰래 또 차명 계좌로 사고 이런 것들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 되게 욕을 먹는 건데 워렌 버핏이 거기서 신문이 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스트리트에서 떠나서 시골에서 투자를 했다는 게 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으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 많이 나오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도 없는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되게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네브라스카에도 굉장히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많이 있어서 얼마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간 보고서만 읽으면서 투자를 쭉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와이프인데 자기는 되게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사람들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나는 모두가 다 보는 이 공시 정보와 모두가 다 읽는 신문에 있는 정보만으로 기업을 투자하는 거다. 난 굉장히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되게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이 저는 워렌 버핏이 사실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좀 가이드를 주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쪽에 있다 보니까 코인 쪽 바닥 잠깐 있었지만 그쪽 바닥은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냥 계속 상장하는데 BTC 상장하는데 이번에 MOU 맺는데 이러면은 코인이 이렇게 피크를 튀니까 제가 가장 깊숙한데 있기도 했었고 잠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실제로 그리고 올라요. 어디 보면 이제 한 달 뒤에 상장된 거 탁 뜨면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심지어 그 친구들 저한테 고마운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상이 덕분에 큰 돈을 벌었으니까 이번에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 자문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아예 그냥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아예 일부러 그 정보에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도 그게 더 저는 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 정보만 쫓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한번 벌면 오히려 이게 너무 근데 사실 벌어도 그렇게 쾌락적이진 않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딱 오니까 또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녀요.
그래서 뭐 딴 얘기인데 블록체인 업체 그 섹터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파티가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뭐 사업은 안 하고 맨날 파티만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게 본질이어서 그래요. 그 정보의 아비트라지를 통한 수익 창출이 굉장히 많은 분야다 보니까 계속 침묵을 쌓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도 똑같았겠죠. 뭐 더하면 더했겠지. 근데 그게 싫어서 자기 되게 멀리 떨어져 나온 거고. 근데 물론 가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오마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돈이랑 해서 이제 버핏 뭘 만들어요. 그 투자 그 집단을 만드는데 굉장히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는 투자자 모집하러 다닌 거예요. LP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떤 의사 부부였는데 또 돈이 좀 많은 의사 부부인데 남편이 계속 졸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투자 안 하려나 보다 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졸다 깨서 자기가 뭐 몇십억 투자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뭘 보고 저를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엄청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무 똑같아요 둘이. 그것만 봐도 당신 똑똑한지 알겠어요 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군데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찰리 먼거였어요. 그래서 둘은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30살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보니까 그 찰리 먼거라는 사람도 그 오마에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할아버지 그 식료품점에서 몇 년 전에 일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알바를 했었던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둘 다 식료품점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만둬요. 둘 다 알바를. 근데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만났는데 너무 말이 잘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같이 동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 찰리 먼거라는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고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변호사였고 아직까지 그 찰리 먼거랑 그 한 3명이서 세운 그 법조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꽤 나름 엄청 큰 우리나라처럼 뭐 김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앤 먼거 이렇게 있는 어떤 금융 회사가 있어요. 로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금융업을 그러니까 변호사였고 그 회사도 좀 돈을 잘 벌었는데 부동산 개발로도 많이 돈을 법니다. 찰리 먼거 젊은 때. 근데 그렇게 뭐 이것저것 했지만 약간 이제 자기도 주식 투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을 만나서 그땐 따로 투자를 해요. 따로 주식 투자하고 그냥 옆에 있는 다른 투자회사 대표인 거죠. 뭐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둘이 좀 친해졌는데 둘이 친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투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는 뭐 블루 스탬프라는 건데 그 무슨 그거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좋아해서 스터디했던 거여가지고 다 디테일하진 않은데 블루 포인트 스탬프라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 우리나라 치면은 그거예요. 그 거의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 SK에서 하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해피 포인트? 그 뭐 옛날에 멤버십 아니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우유 같은 거 사면은 오려가지고 포인트 적립하는 게 있어. OK 캐시백이었나? 맞아요. SK OK 캐시백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 회사를 투자했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기업이 돈을 먼저 주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무료로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빌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트라는 개념인데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두 명이 이 비즈니스 구조를 굉장히 좋아했고 왜냐면은 좋은 기업이 나왔으면은 돈이 없으니까 보통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대출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본 거죠. 근데 이건 오히려 내가 이 사업을 돈을 벌면서 고객 그 돈을 미리 공짜로 예치할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엄청 이 회사를 같이 투자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회사 아마 찰리 먼거 회사에서 더 많이 지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찰리 먼거 회사랑 워렌 버핏 회사랑 합병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가 됐는데 근데 그 블루프린트 그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그냥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리더가 그 맛이 가 있으면은 횡령을 하겠어요. 그 돈으로. 한국에서 약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로 상조업이 그런데
상조 아시나요? 그 상조 서비스 보통 미리 가입을 하면은 이제 매달 돈을 내요. 그리고 어르신 돌아가실 때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보람상조라는 되게 큰 상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뭐 어차피 돈 나갈 일은 뭐 10년 뒤니까 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로또도 사시고 진짜 몇 천만 원씩 사시고 막 쓰셔가지고 아마 깜빵도 하셨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옛날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비즈니스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얘네도 이렇게 플로팅을 활용해서 투자해서 누구는 근데 버크셔 해소가 돼 있는데 상조회사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플로팅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운영했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블루 포인트 말고도 다른 회사도 있었고 그 구조는 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돈이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구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이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누가 경영하느냐가 거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영자가 좋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그 사업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재벌 1세 친구 말고 또 사업으로 굉장히 잘 된 친구 2명 더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3명 다 거의 이제 5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1,00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을 내고 기업 가치도 그것보다 더 큰 기업들을 만들어낸 친구들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작았어요. 근데 다 작았을 때 이 얘기 제가 한번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던 얘기도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5년 전에 만났을 때 이게 제가 혼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을 갔는데 대화해보면 유난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탁월한 사람들을 알아보실 정도로 탁월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뭐라 표현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인슈타인을 만나면은 아인슈타인이 똑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인슈타인에 근접한 물리학자들만 아인슈타인이 똑똑하다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노망난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겠죠. 뭐 시간은 없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업 섹터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 잘 돼서 만난 게 아니라 되게 한 100억 정도 매출 정도 할 때?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때 만났어 한 3명 정도가 다 비슷했는데 한 명 뭐 100억도 안 될 때 만났었고. 근데 대화해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자신만의 어떤 되게 독특한 논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3명 다 스타일이 다른데 아까 첫 번째 만났던 친구는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데이터적으로 사고하는 법이었어요. 데이터적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이제 막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우스운 얘기 하니까 이제 여러 명이서 만났으니까 몰랐는데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 번 더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막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요즘 내가 보니까 뭐 비건 화장품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정보 습득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비건 화장품 막 광고도 하고 뜨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한심한 표정을 짓더니 너 쟤네 매출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사업에 자질이 안 돼 있다라는 표현식으로 그 친구 그때 당시에 거의 달달달달 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재무제표 보듯이 그 화장품 섹터에 있는 모든 기업들 다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지 못하셔서 성우님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화장품 회사들의 플레이랑 실제로 그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엄청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객 관점인 거죠. 실제로 내가 화장품이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 뜰 것 같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조건 레드 오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블루 오션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개척된 시장은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레드오션 항상 공시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 매출액이랑 얘네가 어디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 제 주변에 성공한 친구들은
다 블루 오션에 들어간 친구는 진짜 그나마 한 명 정도? 다 레드 오션에 들어갔어요. 블루 오션에 들어간 친구는 이제 좀 저칼로리 아이스크림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다고 뭐 블루 오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친구 대신 근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그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걸 자기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레드 오션에 들어간 애들은 그 레드 오션에 들어간 친구 중에서 굉장히 그 섹터에서 되게 퍼포먼스가 잘 나고 제가 그 펫하는 대표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펫 시장이 너무 어렵다 말이 뭐 투자가 어렵다 얘기하는 길래 그냥 펫 시장이 없는 시장이 아닌데 그냥 그 시장에서 제일 대표님 똑똑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레드오션 내가 들어가려는 그 시장에서 그 섹터에서 제일 똑똑하면은 저는 그냥 돈을 버는 것 같다. 오히려 블루오션은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애매한데 무조건 큰 시장은 내가 그 섹터에서 되게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여행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했던 결론은 자기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냥 시장이 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조건 커야 된다. 근데 시장이 크다는 건 레드 오션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가끔 뭐 이제 모바일 혁명 같은 게 터져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대표자가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플로팅 그 워렌 버핏 공부하면 플로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플로팅 기업만 인수하면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왜냐면은 이 플로팅 기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돈을 미리 그 OK 캐시백처럼 미리 모으는 사업에서 이거에 대한 매력을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워렌 버핏 회사에서 접근하게 되는 게 보험사들 인수한 거에 되게 집착해요. 집착이라기보다는 되게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재보험사라는 거는 보험사들의 그 어떤 보험사들이 우리 한국도 여러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보험사들이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계산해서 보험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걸 또 다시 리스크를 또 해칭하기 위해서 또 얘네도 보험을 또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백단에 있는 뭐 한국에는 코리안리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재보험사들이 있는데 또 그 재보험사도 또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쌓이는 구조의 비즈니스를 자기가 그 구축을 하고 여기서 쌓이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보험사들도 돈이 쌓이고 있을 거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 모든 보험사 다 인수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보험 회사들도 다 운용을 하거든요. 그 보험금을. 근데 그 운용을 얼마나 잘하냐가 워렌 버핏이 또 엄청난 특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다른 회사들을 투자하거나 인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투자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랑 접근법이 좀 달랐어요. 원래 워렌 버핏의 접근법은 무조건 싼 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펩시 같은 것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똑같으면은 싼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근데 아직도 한국 시장은 좀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이 1년에 뭐 500억씩 버는데 이유는 가끔 이렇게 뭐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뭐 500억 버는데 뭐 1000억짜리 시총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면 다 회수할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쇠퇴하는 기업일수록 좀 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쇠퇴하는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매력이 없으니까 주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원래 워렌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한 모금 공짜로 집어서 빨면은 행복하고 끝나는 그런 기업 투자에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인수를 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버크셔 해서웨어였어요. 버크셔 해서웨어 회사가 원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 회사는 뭐였냐면은 직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직 같은 거. 그래서 모직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이제 이거 되게 싸다라고 생각해서 막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 오너분이 되게 이 싼 주식, 이 싼 회사를 이제 자기가 다시 되사겠다.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MBK랑 뭐 고려 아연이랑 뭐 서로 경영권 분쟁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런 걸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이제 그 오너 측에서 내가 주식을 내가 살게요. 당신 갖고 있는 거 자꾸 매집하지 마시고 그래서 얼마 원해요? 뭐 10만 원 원해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10만 원 말고 11만 원이면 제가 다 팔게요 당신한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뉴스로 공시를 뜨잖아요. 제가 얼마에 매집하겠다. 근데 그게 10만 뭐 8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천 원 이 자식이 깎았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갑자기 막 더 매집을 해버렸어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졸지에 운영하게 됐어요. 그 회사를. 그래서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업이 하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그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거의 10년을 쏟아부었다 계속. 근데 그래서 이 책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업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찰리 먼거가 그래서 그 이제 합류하게 됐을 때 이미 이제 워렌 버핏이 물려 있었거든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찰리 먼거가 그랬다고 해요. 괜찮아, 앞으로 이런 짓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찰리 먼거는 워렌 버핏한테 가르쳐줬던 게 그냥 평범한 회사를 싼 값에 사는 것보다 멋진 회사를 그냥 정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그 수익률이 좋아라는 그 지식을 계속 전파합니다. 이 평범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게 아까 원래 워렌 버핏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투자 방식.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몰돼 있었는데 자꾸 그 찰리 먼거는 안 비싸,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느껴져도, 그러니까 그냥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되게 좋은 기업이 훨씬 이득을 장기적으로 창출해낸다라는 걸 하고, 그래서 사게 됐던 게 그 맨날 그 나오는 그 사탕 가게 있는데 CG 캔디라고 그 사탕 가게를 사게 돼요. 그 CG 캔디를 이제 한국에 있어서 저는 잘 그 어떤 명성을 모르겠는데 특히 그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오마하 쪽에서. 그러니까 CG 캔디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지금 예시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또 많이 죽어버렸지만 아무튼 페레로 로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페레로 로쉐가 되게 고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데이 때 페레로 로쉐를 주지 굳이 가나 초콜릿을 주진 않잖아요. 빼빼로 막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몇천 원 더 비싸도 좀 좋은 거를 선물용 보통 그 사탕 가게여가지고 선물용으로 쓰다 보니까 1, 2천 원 높아져도 사람들이 1, 2천 원 싸게 사려고 더 저렴한 캔디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웃기게 표현해요. 막 이렇게 막 고백하려는 사람이 몇천 원 아끼려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CG 캔디를 사려고, CG 캔디는 그래서 1, 2달러 높여도 영업이익률이 확확 늘어나는데, 그러면 회사가.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회사다. 이런 회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찰리 먼거랑 처음으로 아마 되게 초기에 이제 합치고 나서 투자한 회사가 CG 캔디일 거예요. 근데 원래 워렌 버핏 안 사고 싶었대요. 왜냐면 그 CG 캔디 오너가 너무 비싸게 불렀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찰리 먼거가 좋은 기업을 그냥 적정 가격에 사면 그게 더 이득이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그 CG 캔디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아직까지 안 팔았을 거예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접근법을 그때부터 생기게 돼서, 이때부터 약간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해자라는 개념이 좀 더 디벨롭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자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방금 이 CG 캔디가 되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기업이 웬만해선 잘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가격 결정권이 되게 있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적은 비용 투자로 되게 큰 창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되게 워렌 버핏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에서 약간 비보험업 쪽 기업들은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도 이게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높다 보니까 펩시가 아무리 가격 좀 더 싸게 팔아도 펩시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되게 강한 기업인 거죠.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뭐 1, 200원 올렸다고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다 아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카콜라 1, 200원 올렸다고 사람들이 안 먹진 않으니까 얼마든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고, 이런 기업들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샀던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애플도 그 기술 기업이긴 하지만 동시에 애플을 샀을 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워렌 버핏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차를 바꾸는 거는 미룰 수 있어도 아이폰 새로 나온 버전을 사람들은 미루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 신 아이폰을 사려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의 어떤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면은,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있는 기업이면은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플을 산 시점이 아마 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일 거예요 아마.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애플이 그리고 나서도 1, 2년 되게 그냥 기었거든요 약간 주가가. 근데 그때 샀어요 엄청 대규모로. 근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5배 올랐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뉴스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니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던 뭐야 잡스도 죽었고 혁신도 없는 것 같고 아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워렌 버핏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난히 현명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멍청한 짓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멍청한 짓만 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찰리 멍어랑 워렌 버핏이랑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애플 같은 기업을 사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었던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성도 높은 기업을 산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충성도 높은 기업 중에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워싱턴 포스트도 삽니다. 워싱턴 포스트 되게 많은 지분율을 인수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워싱턴 포스트가 창업자가 그 이제 있었고 그분이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딸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딸이랑 결혼한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분은 이제 죽어요 창업자는. 근데 사위도 갑자기 자살을 했나? 아무튼 그게 급살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와이프가 이제 딸이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다 보니까 여자가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것에 되게 리스펙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신문사 경영을 잘하겠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가도 되게 저평가돼 있었어요. 근데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들이 봤을 때는 신문사 비즈니스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역에 1등 신문사 말고는 잘 살아남지 않는다. 보통 제일 유명한 걸 읽지 굳이 2등, 3등 신문을 잘 구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신문사는 또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사람들이 읽겠죠. 조선일보가 뭐 1, 2천원 지금 이제 미디어도 다 죽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1위 신문사들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그런 비즈니스 관점으로 엄청 그걸 사게 됩니다. 특히 또 가격도 저렴하고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 하다가 죽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심리적으로.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막 매집하는 걸 아니까 되게 얼마나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고 너무 그 워싱턴 포스트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난 이걸 투자합니다라고 하고 되게 둘이 친해져요. 엄청 되게 절친이 돼가지고 그 이사회로도 들어가고 되게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워렌 버핏은 시골에서 갑자기 성공한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때 당시만 해도 유명하진 않았고 약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고 이 집안은 대대로 그 워싱턴이면은 뭐 가장 그 중심이잖아요. 그 정치의 중심의 1등 신문사 그 집안이니까 대대로 어마어마하게 네트워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파티도 많고 집에서 정재계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워렌 버핏을 계속 초대해요. 그래서 계속 소개시켜 줍니다. 그 네트워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그걸 뭐라 그 표현이 되게 특이하긴 하던데 코끼리 박치기 하는 그 파티에 늘 초대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되게 코끼리들끼리 미국에 있는 코끼리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박치기를 하는 쇼를 맨날 보는 게 너무 힘들지만 재밌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무튼 그때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때 당시에 또 되게 워터게이트라고 해서 닉슨 대통령이 그거 불법 도청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또 폭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뉴욕타임즈에서 먼저 보도됐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 커트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거를 릴리즈하게 되고 결국 그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까지 됐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워렌 버핏이 많이 조언도 해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까먹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영화도 보시면은 방금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대표였던 캐서린 뭐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집안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영을 하시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책도 나오고 또
그거를 왜냐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폭로하게 됐을 때 왜냐면은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나요, 성민이? 네. 아무튼 그래서 더 포스트 맞아요, 더 포스트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워싱턴 포스트가 결국은 또 제프 베조스가 또 인수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지금은 또 다시 또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회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좀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투자했던 것들도 보면은 되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는 뭐 질레트 이런 것들 질레트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하인즈라고 해서 케찹으로 유명한 그거 이제 막 주가가 그때 빠져가지고 뭐 실패한 투자다라고 얘기는 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뭐 그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여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막 계속 근데 그 주식들을 엄청 많이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인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카콜라랑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애플도 되게 오래 보유했고 또 중국에 대한 투자도 조금 몇 개 했었어요. 한국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포스코에 투자했었는데 그건 손실 보고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장이 워낙 빡세다 보니까 아무리 저평가돼 있어도 주식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팔진 않고 포스코에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철강 업체들이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내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깎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방금 뭐 질레트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아니 뭐 질레트도 그렇고 뭐 하인즈도 그렇고 보면은 투자한 기업들이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 나오는데 자본 투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에비타라는 그 감가상각전 이익에 대한 거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감가상각전 그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순이익에 대한 것도 비판을 해요. 순이익이란 것도 사실 되게 과대 계상되거나 적게 계상될 수 있다. 왜냐면 사업 외로 돈 벌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나 회계적으로 장난치기 좋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에비타라고 해서 그 감가상각전 실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만 보는 것들을 좀 투자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워렌 버핏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감가상각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뭐냐면 어떤 내가 뭐 공장을 짓고 나서 공장에 돈을 투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장이 뭐 1조가 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1조에 그 해에 다 회계적으로 마이너스 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걸 1조 원어치 공장을 졌으니까 이걸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공장으로 1조짜리로 치환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산이 10년 동안 쓰게 되면 10년 동안 그냥 비용으로 터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뒤에 이 공장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 비용을 털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씩 까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그 실제로 돈 나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 자꾸 기업들이 순이익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장난친다고 워렌 버핏은 봤던 것 같아요. 왜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이 감가상각을 자꾸 무시하고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걸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에비타로 보면 갑자기 좋아 보이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그 기사 찾아보시면은 뭐 마켓컬리가 그래서 에비타로 흑자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에비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렌 버핏이 지적했던 거는 에비타를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경쟁 우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어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에비타를 무조건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을 되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 같은 거 보면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시설 투자가 크게 없거든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뭐 코카콜라가 갑자기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비타민을 막 쏟아 넣은 걸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생각이 좀 그랬어요. 워렌 버핏이. 반도체 기업들이 예전 뭐 TSMC도 잠깐 투자하긴 했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계속 갖기 위해서 3나노, 뭐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계속 공장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끝이 있는 게임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위를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위를 누가 가져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의 그 뷰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워렌 버핏처럼
살기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비커밍 뭐 워렌 버핏인가? 그래서 워렌 버핏의 하루가 쭉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잠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자기 그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사무실 한 층을 조그맣게 쓰고 있는데 몇 명 있지도 않아 24명인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복도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액자 같은 거. 근데 보통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기업이었고 이렇게 막 역사가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뭐가 뭐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붙여놔요. 그래서 뭐 대공황 때 신문 기사 그걸 보면서 되게 잊지 않으려고 이런 게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이브루스였나? 그 홈런 왕이었나? 안타 왕이 베이브루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타 왕이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딱 잡고 있고 여기 이렇게 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 날라오는 그 뭐 12개의 존이 있는데 그게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이 여기로 날라오면은 안타 칠 확률이 거의 90%인 거예요. 옆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딱 펴져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 야구 선수는 공이 3번밖에 안 오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그 투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게 찰리 먼과 워렌 버핏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존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칠 가능성이 90%인 타겟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치면 되지 굳이 내가 40%대까지 확률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여서 아까 말한 맥락에서 그 자동차 기업들에도 투자를 별로 안 했고 그리고 그 IT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인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옆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 IT 기업도 똑같이 투자를 잘 안 했던 게 계속 시설 투자는 아니지만 계속 한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기업들이 적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인 이유가 결국 계속 마케팅비 쏟아야 되고 여기서 시장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어요. 그 자동차 옛날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오래 살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만 1000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았대요. A부터 Z까지 다 있었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지금 4개밖에 없다. 그 포드랑 그 GM이랑 근데 어떻게 너가 그걸 찾아낼 수 있냐?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으로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잘 아는 기업이라는 그 기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또 유명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랑 되게 젊었을 때 만나게 됐는데 소개를 빌 게이츠 어머니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네 집안도 좀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의사인가 막 그러고 막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인데 이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가 빌 게이츠 이미 그때 또 이제 MS 상장에서 막 미친 듯이 잘 될 때여가지고 그 막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온 거죠. 뭐 비라 이제 내가 최근에 만나게 된 분이 있는데 그 집 아들도 투자 쪽을 하고 있는데 너무 되게 대단한 것 같다. 내가 막 보니까. 그래서 너가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어차피 가족 모임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거절하죠. 바빠요. 나 지금 코딩하느라 바빠요. 막 코딩 안 하겠지 그때는 MSE 상장 했을 테니까. 근데 계속 엄마 부탁하니까 알겠어요. 30분만 있다 갈게요라고 하고 그 헬기 타고 그 옵니다. 30분만 진짜 엄마 또 오랜만에 볼 겸이었겠죠? 거기서 워렌 버핏을 만났는데 8시간 동안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이제 주식하는 할아버지겠지 이렇게 원래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 빌 게이츠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다들 이렇게 스킬로만 하는 애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주식쟁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랑 만났는데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했었어요. 빌 게이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파에서 거의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절친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절친이 되었는데도 워렌 버핏은 MS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둘이 엄청 절친이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빌 게이츠가 가장 최측근이고 빌 게이츠가 만났을 때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IT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 높았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IT는 뭐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워렌 버핏의 마인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인정할 만큼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IT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탁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업에 잠깐만 있어도 내가 마치 그 업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빌 게이츠랑 절친이다 보니까 IT가 돌아가는 거라던가 세상 뭐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바라봤던 게 되게 탁월한 어떤 지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잠깐 IBM에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인텔에 투자했나? IBM에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IBM에 잠깐 투자했다가 뭐 그냥 저냥 수익 보고 그냥 끝났을 거야 아마 그 IBM. 근데 여전히 그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찰리 문과. 그래서 자기가 또 만났던 사람 중에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 때 했던 말 중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되게 초반에 만났었대요. 근데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똑똑하다 이 제프 베조스가. 근데 아마존이 그때 당시에 막 온라인 커머스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존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걸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아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뭐 8배 올라 있어. 그러면 그때 걔 얘기 들을 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워렌 버핏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쉬울 수는 있었겠지만 우린 그 예측 범위를 벗어났던 아마존은 그랬다. 근데 유일하게 구글에 대해서 투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기들이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표현하더라고. 왜냐면은 자기들이 보험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구글에 쓰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대요. 구글 검색 광고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여러 기업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소유한 기업들이 죄다 구글에 광고를 하는 게 점점 보였는데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계속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기는 그 구글에 투자 못한 거는 아마존에 투자 못한 거는 자기들의 이해 범위 바뀌어서 뭐 후회는 없지만 구글에 투자 못한 거는 그냥 자기들이 계속 멈칫하다가 놓쳤던 되게 최악의 케이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은 항상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걸 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먼과 워렌 버핏이 그때 했었던 얘기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양의 텍스트와 책을 읽는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빌 게이츠랑 비슷한 소통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더 좀 나아가면은 근데 워렌 버핏이 반드시 그 아까 말했던 이런 소비재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최근에 투자했었던 것들 보면은 그 정유사에도 되게 많이 쉐브론이었나? 거기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했었던 것 중에 옛날에 지금 이제 거의 다 팔았는데 중국 기업 중에 배터리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BYD 되게 큰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걸 거의 10년을 투자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또 그것도 엄청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드시 이게 자본 투여가 많이 된다고 해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BSNF인가? 그 BNSF인가? 라는 어떤 철도 회사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시설 투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탁월하고 그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장치 사업 안 해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을 다 공부해서 다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싸게 가격이 떨어지면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걸 기다린 그 BSNF 거기 그 철도 회사도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는 계속 투자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네. 그리고 미국의 철도망이라는 게 사실 한번 깔고 나면은 경제업체가 똑같은 라인을 또 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사고 있다가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매입해버립니다, 그 회사를. 그래서 되게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다려요. 항상 좋은 기업들이 발견되면. 대표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인수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또 되게 맞죠? 그 카드, 신용카드. 그것도 되게 크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중간에 잠깐 어떤 뭐 회계였나 어떤 부정 이슈가 터져가지고 되게 그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폭락했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이 했던 게 주변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받는 상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결제했는데 거부감이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계속 쓰는지. 근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뉴스지. 그러니까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회계 부정 됐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망하겠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패턴을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근데 너무 빠졌네?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의 공포에 휩쓸려서 가격이 하락한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규모로 인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회복을 해요. 엄청 빠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래서 뭐 저의 사례를 좀 얘기 드리면 사소한 거긴 한데, 진짜 작은 거긴 한데, 예전에 그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워렌 버핏이 블리자드에서 투자했었는데, 블리자드 뭐 그 전에 제가 투자했었던 건데, 블리자드가 잠깐 그걸 했었거든요. 그 막 점점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비판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블리자드에서 사람들이 디아블로 뭐 5가 나올 줄 알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5는 6는 헷갈리는데 갑자기 막 모바일 블리자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블리자드가 블리즈콘이라고 해서 항상 그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 다 실망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나 지금 블리자드 6 하려고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유명했던 게 그 대표가 발표했는데 너무 싸늘하니까 너네 스마트폰 없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되게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 폭락했어요. 30% 4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래도 샀거든요. 블리자드를 굉장히 막 그 적지 얼마 안 사긴 했어요. 그래서 샀는데 왜냐면은 모바일 블리자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이 엄청 모바일 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코어 충성 팬들이 뭐 감정적으로 상할지언정 회사의 어떤 밸류 창출 내에서는 엄청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샀는데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사고 나서도 10%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아씨 열받았는데 그래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뭐 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때 다시 오랜만에 앱을 켜보니까 뭐 200% 넘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대표로 재밌었던 게 어디 기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사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사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안 파는 거예요. 그게 아마 백화점이었나 어떤 신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비서랑 뭐 친해졌나 뭐 그래가지고 그 비서한테 대표 심기를 계속 보다가 지치거나 좀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를 노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한 365일 중에 한 30일 정도는 너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팔아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330일은 늘 해피하다가 절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팔다가 30일 정도는 갑자기 갑자기 병원 갔는데 갑자기 뭐 초기 암이 발견됐다던가 혹은 아니면 갑자기 직원이 가장 충성스럽던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서 이러면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매각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그때를 워렌 버핏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서가 전화 와서 대표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가서 속전속결로 딜해가지고 끝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잘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기업을 팔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말해달라.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조건들이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자산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락 오면은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끝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인수했던 건 중에는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5분 만에 바로 계약해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섹터에 있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섹터 안에 딱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 기업은 이 금액에 사면 돼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예요.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그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5분 내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미 자기들이 분석이 끝난 회사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또 2부에서 또 다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시작할 때 좀 궁금한 분들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워렌 버핏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말이 더 쉬잡고 많았는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